현금 흐름표, 이제 재무제표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그 이제 앞으로 제일 첫 장에 한번 오세요. 교재 제일 첫 페이지. 이쪽입니다. 페이지는 이 페이지인데, 그거 보시면 회계 이론적 구조 이쪽이죠.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은 먼저 해도 되고, 제일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걸 갖다 이래 체계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첫날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이게 좀 용어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해왔다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론 부분에 따로 또 문제가 따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번 총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럼 결국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부터 시작합니다. 회계의 목적이 뭐냐. 회계 원리를 하는 목적, 회계 원리, 재무제표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그죠? 예. 보세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뭐죠? 그렇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이라고 했잖아. 그죠? 정보. 예. 그러면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죠? 유용성 있는, 유용한, 그죠?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에게 제공하죠? 그렇죠. 정보 이용자에게. 그죠? 요 제공받는 대상은 정보 이용자입니다.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그죠? 그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예, 정보 이용자를 하는 사람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이렇게 크게 구분합니다. 내부는 딱 우리 한 사람, 물론 이제 사람 수는 한 사람이 더 되겠지. 그죠? 경영진이라 이랍니다. 경영자 또는 경영진,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거는 그 회사에 이제 투자한 사람, 그죠? 투자자. 회사에 투자한 사람, 주주죠, 그죠? 주주.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외에도 많죠.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한 사람, 채권뿐만 아니라, 그죠? 정부기관, 세무서라든가, 그죠? 또 금융감독관, 금융감독위원회, 이런데. 거래처, 고객. 이 정보 이용자는 결국은 모든 국민이 해당됩니다. 예. 등등인데,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정보 이용자는 외부 현재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미래 투자자나 채권자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모든 국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용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종업원도 외부 정보 이용자, 여기 들어갑니다. 내부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경영자. 예, 이렇게 해서 이용자다. 그죠? 자, 이리 오세요. 어서. 그 여기 나와 있는데 유용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유용성이라는 말은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는 정보다. 여기서 말하는 쓸모가 있는 정보에 대한 특징이 뭐냐? 교재를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예, 7쪽을 한번 봅니다. 7페이지. 그 7쪽의 아랫부분에 한번 보세요. 예, 그 7페이지 아래 보면 박스가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유용성이 나옵니다. 근본적 특성에서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여기 바로 근본적 특성이랍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랍니다. 자 이리 오세요. 이거 보시고 예, 하나 기억하세요. 근본적 특성. 자 시작. 근본적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시작.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럼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 이용자에 어떤 목적에 맞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 있죠. 그죠?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된다. 확인 가치, 중요성. 그래서 요 목적 적합성을 충족하기 위한 그 하부 속성 구조가 세 가지 있다. 그죠?
요게 바로 뭐냐?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이다. 그죠? 또 하나 있죠. 그죠?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하부 속성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죠? 충실한 표현이라는 거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진실한 표현.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오류가 없어야 된다. 무오류. 이렇게. 아시겠죠? 무오류. 오류가 없어야 된다. 자, 이거, 예.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특성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는 뭐죠?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하나는 충실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치.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내가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1억 2천 내 수익을 얼마 얻으리라 예측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야 투자를 하죠. 그죠? 손해볼 게 뻔한데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확인 가치.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확인 가능해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그죠?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아시겠죠? 이 확인 가치 우리가 다른 말로 피드백 가치를 하기도 합니다. 수정 가치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만큼 말하면은 만약 100원을 예측을 했다가 우리 한 80원으로 수정하고 또는 뭐 120원으로 수정할 수 있다. 그죠? 수정 가치. 피드백 가치라는 거는 앞으로 피드 나갔다. 그죠? 피드 나갔다가 백. 결국 이게 이제 컴퓨터 용어입니다. 피드 앞으로 나갔다가 백 한다. 많이 쓰죠. 그죠? 피드백 가치. 예측과 백 확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나갔다가 백 한다. 피드백 가치를 하죠. 그죠? 예산과 실적 뭐 이런 거 피드백 가치. 그래서 수정 가치를 하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충실한 표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게 충실한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성. 만약에 어떤 필요한 정보가 5가지인데, 그죠? 한 개를 누락하면 안 되겠죠? 4개 다, 5개 다 나타내야 된다. 이게 완전성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면은 중립성.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정보라는 것은 한쪽에 누구를 위해서 하면 안 되고 항상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당연히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무오류. 요게 근본적 특성이다. 요게 두 가지 요소. 요게 이제 하부 속성이라 합니다. 요 근본적 특성을 보강하는 특성이 있다. 그죠? 보강적 특성이라 합니다. 이 보강적 특성에는 4가지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앞자 두 자수만 때 볼까요? 비교, 검증, 적시, 이해. 이렇게. 비교, 검증, 적시, 이해. 4가지입니다. 예.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 보강적 특성은 정보는 다른 정보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시기적절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정보가 오늘 필요한데, 여기 오늘 시기적절해. 적시성.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그죠? 만약에 그죠? 무슨 문자, 이상한 암호 같은 거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해야 된다. 이해 가능성입니다. 이게 이제 요 근본적 특성을 보호하는 특성이다. 그죠? 예, 이렇게.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바로 나옵니다. 다음 중 근본적 특성이 어느 거냐? 이런 묻기도 하고, 다음 중 보강적 특성이 아닌 것 어느 거냐? 이런 식으로. 아시죠? 예, 그리고, 유형성 아시죠? 그죠? 예, 우리가 이 회계를 하는데, 그죠? 가장 기본 가정이 있다. 그죠? 자, 가정이라는 거는 이제 가설, 전제.
우리가 가정, 가설, 전제라 이러죠. 그죠? 만약 뭐뭐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왜 합니까?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은 이거잖아. 그죠? 공부를 한다면은 이 가정입니다. 그죠? 그 회계에서 우리 기본 가정이 뭐냐? 요거는, 계속 기업이라. 기업이 계속된다는 가정이다. 기본 가정 하면은, 가설은, 과거에는 이게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뭐, 계속 기업, 회계, 기간, 뭐, 기업 실체, 공정회가 네 가지 나와서는 지금은 그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잡니다. 계속 기업을 전제한다. 그럼 기업은 우리가 계속된다, 그죠? 그럼 요 반대가 무슨 말이죠? 청산기업이잖아. 오늘 기업을 오늘 문 닫습니다. 그죠? 오늘 기업을 문 닫는다는 거는 오늘 현재 기업을 청산하면은, 그죠? 오늘 현재 기업의 재산을 오늘 현재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죠. 시가. 그래서 이걸 갖다 청산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서로 주주들끼리 배당해 가겠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에다가 뭘 기장하죠? 취득원가를 기장합니다. 그죠? 요 취득원가를 기장하고 취득원가를 배분해 나가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취득원가를 하지만은, 물론 이제 취득원가의 정당화 하는 겁니다. 계속 기업이. 아시겠죠?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취득원가를 하지만은 주식 같은 건 또 뭐라 하죠? 시가를 하죠. 그죠? 예. 그 시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계속 기업이 기본 가정이다. 그걸 아시고. 다음 또 이리 오세요.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보. 그럼 여기 정보, 우리가 회계상 정보가 뭘까요? 우리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잖아요. 자산부채 수입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부채 자본 수입비용입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게 회계 정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거. 자산 했죠. 그죠? 부채 했죠. 자본 했죠. 수입 비용 했죠. 여기에 대한 뭐 회계 변경, 그죠? 오류 수정, 재무제표까지 했죠. 그죠?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작성하는 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 그죠? 수입 비용에 대해서 작성하는 표를 뭐라 했죠? 손익계산서. 요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를 뭐라 하죠? 자본 변동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 현금 흐름표. 그죠? 그럼 이제 이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들, 자산이 어떤 게 자산이냐? 부채는 뭐냐? 그죠? 자본이 뭐냐? 수익이 뭐냐? 비용이 뭔데?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특징. 각 항목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인식은 언제 할 거냐? 기록 언제 할 거냐? 그죠? 이 금액들은 어떻게 또 측정할 거냐? 자산, 부채는 우리 인식한다는 거는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효익이 있어야 되고,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죠? 그때 장부에 기록하자. 인식하자. 측정은 뭐라 하느냐? 취득했을 때 그 취득 원가. 그죠? 취득 원가. 그래서 연말에 가서 시가로 고치는 건 뭐라 하죠? 시가. 그대로 두는 거는 원가법. 시가로 고치는 건 시가법. 나중적으로 하는 거는 저가법.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지분법 하나 있었다. 그죠? 인식과 측정. 인식하는 거는, 그 인식은, 자산의 인식이라는 거는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죠? 부채는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인식. 측정. 측정은 취득원가. 요게 우리가 근가입니다. 그죠? 취득원가를 근간으로 하고, 또 요 뭐가 있죠? 시가가 있다. 취득원가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역사적 원가. 그죠? 요 시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죠? 시가 하는 것이 바로 첫째 뭐였죠? 현행 원가. 현재 행해지는 원가다. 현행 원가. 시가, 현행 원가. 알겠죠? 그리고, 현재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알겠죠? 이런 거. 현행 원가, 시가를 하죠. 그죠? 시가. 이거는 실현 가치, 현재 가치. 또, 오늘 현재 우리가 실현 가치다.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 말이 결국은 이런 의미가 모두 시가의 의미를 그랬잖아. 그죠? 현행 원가, 실행 가치, 현재 가치다. 이런 말들 다 우리 해왔던 겁니다. 그죠? 예, 쭉 자산했던. 자산이 뭐냐? 공부했잖아. 그죠? 부채가 뭐냐? 자본, 이거 다 해왔던 거. 인식, 언제 기록할 거냐? 적정, 이런 거 다 해왔던 겁니다. 그죠? 지금 오늘, 이런 것만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죠? 이론적으로. 이런 걸 이제 처음 해도 되고, 뭐 끝에 가서 마지막에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낫죠. 이런 게 기업의 정보다. 그죠? 이런 걸 정한다. 누구에게? 이런 사람에게. 아시겠죠? 그럼 이런 정보에 대한 그죠? 이 재무제표에 대한,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재무보고, 재무제표가 보고하는 양식이잖아. 그죠? 양식. 재무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 재무제표 또는 재무회계하기도 하고, 재무보고,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개념을 체계화했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여기 원칙인데 우리가 또 회계 원칙이 있으면은 회계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그죠? 작성하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가 뭐죠? 여기 바로 회계 관습이라고 그랬죠? 회계 관습에는 뭐가 있죠? 보수주의, 중요성, 업종별 관행. 그죠? 회계 원칙은 뭐죠? 우리 법이 뭡니까? 국제의 기준. 예외. 법에 없는 거. 옛날부터 이제 어떤 오랜 관례로 내려오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보수주의 같은 거. 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거.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이익이 적은 쪽. 세금을 적게 내는 쪽. 물론 기초에. 그죠? 그 다음 중요성. 금액이 크면은 따로 하고, 수수료, 전기료 금액이 크다? 그러면 수수료 얼마, 전기료 얼마 내야 되겠죠. 그죠? 금액이 안 크다? 그러면 묶어서 뭐라 하죠? 수도, 광열비 이렇게. 은행 같은 데는 현금 기준 합니다. 관행. 은행에 뭐 다른 거 없잖아. 그죠? 예상하는 거 없죠. 그런 말 없잖아. 그래서 업종별 관행, 뭐 현금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게 업종별 관행입니다. 이런 걸 이제 체계한 게 이제 개념 체계라 이랍니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다. 그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코리아, 그죠? 인터내셔널, 국제, 파이낸스, 리포팅, 스탠다드, IFRS. 여기 뭐죠? 국제의 기준이잖아.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죠. 이 국제의 기준에 근거한 개념 체계가 되어야 되고, 또 개념 체계에 따라서 이게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 법과 이 개념이 서로 다른 경우다. 다른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어느 게 하나 우선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게 우선이죠? 그렇죠. 당연히 법이 우선합니다. 이게 법이니까. 그렇죠? 이 우선한다. 이게 모든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주택가자 시험에도 나왔었고,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었고, 또 감정평가자 시험에 나왔었고, 세무사 시험에 나왔었고,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나왔었고, 항상 여기 우선한다. 아셨죠? 그럼 이런 이제 개념 체계화 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이래 개념 체계를 한 요런 목적의 이유가 뭐냐? 왜 했느냐? 그죠? 목적. 뭘까요? 바로 이 목적이라는 거는 어떤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침. 그렇죠? 요렇게 하자. 이렇게. 목적은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고. 그죠? 기본적인 방향 제시.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 이런 말을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뭐 이렇게 이제 법을 우리가 이 법 자체가 우리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이래 썼습니다. 이래 쓰다가 지금 이제 도움을 받고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제정자에게.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죠? 두 번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작성자. 재무 작성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죠. 우리가 주인이 누굽니까? 주주죠, 주주. 주주가 주인입니다.
회사, 그렇죠. 주식회사에 주주가 주인인데, 주인이 주주입니다. 주주. 경영자는 일하는 사람이잖아. 대표 경영자가. 경영자가 1년 동안 대리로 맡았죠. 회사를 맡아서 1년 동안 회사 경영을 하고 나서 그걸 보고하는 거죠. 주주들한테. 내가 이만큼 우리 회사 이만큼 실적 이만큼 올라왔다. 이걸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작성해야 되죠? 당연히 경영자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결산 보고서가 그겁니다. 작성자는 누구? 경영자, 경영진 같은 말입니다. 예. 세 번째, 재정자에게 이런 걸 제공하고 작성에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이용자. 재무제표 이용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그죠?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인이 보통 누구죠? 그렇죠. 공인회계사입니다. 감사인.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죠. 그죠? 의견을 제시하는데 여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잘 됐다. 아무 문제 없다. 적정 의견을 합니다. 잘 됐다. 적정하게 잘 표시했다. 잘 됐다. 알겠죠? 두 번째. 요런 한두 가지가 좀 잘못됐다. 그건 나머지는 다 잘 됐다. 아래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잘 됐다. 한정 의결합니다. 한정. 다 잘 된 건 아니죠. 그죠? 예. 한정 의결. 약간 잘못됐다. 그죠? 한정 의결. 세 번째는 좀 많이 잘못됐답니다. 많이. 요거는 약간 잘못됐다. 좀 많이 잘못됐다. 회계 처리가 많이 잘못됐더라. 요거 반대. 부적정 의견. 아니 불자여서 부적정 의견. 잘 됐다는 적정 의견. 조금 잘못됐다. 한정 의견.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그런데 감사로 갔는데 그 피감사인 감사받을 사람이 사무실 나오지도 안 하고 자료도 없다 하고 캐비넷 문도 안 열어주고 서류를 안 보여줍니다. 그럼 감사의 제안을 받았죠. 그때는 의견 거절해버립니다. 의견을 내가 표명할 수 없잖아. 그죠? 이거는 바로 세무조사 바로 들어갑니다. 요 두 개는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죠? 의견 거절을 하면 바로 세무조사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요거 감사 제안 나오면 요겁니다. 알겠죠? 의견 거절. 요 감사 의견이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는 우리 회계하고 이 감사에 대한, 여기에 대한 것이 감사 책 한 권입니다. 회계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재 한 권인데, 이건 우리 회계원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요 부분에서 또 시험에 한 4번 나왔습니다. 이건 알아놓고 갑시다. 자, 시작.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4가지가 있구나. 보고, 요거는 의견, 거절은 감사의 제안을 받아 하던 의견 거절이 되구나. 요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 그죠? 다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아셨죠? 감사 표명. 그러면은, 자, 다시 보세요. 재무회계를 우리가 요런 개념 체계한 이유가 뭐냐? 요런 때문에 지침, 도움. 누구에게? 재정자, 작성자, 이용자, 감사인에게. 결국 모든 국민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자, 이게 재무회계 개념 체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 교재, 자, 이제 앞으로 오세요. 이쪽, 그거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론적 구조를 합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이제 요 하면은 이제 그 뒷장에 가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게 재무제표잖아. 그죠? 요게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기본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묶었습니다. 회계 이론 부분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선은 우리가 이제 순수 이론 이겁니다. 그럼, 자, 잠깐 보세요. 우리가 회계원리 시험이 이론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근데 이론 문제가 보통 한 40%고 계산 문제가 한 60% 그랬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한 35%, 65% 나오고, 그전, 그리 작년이면 18회죠, 그죠? 17회는 여기서 또 30%, 70% 나왔습니다. 또 그전에 또 반반 나왔고. 그 이제, 이건 딱 정해진 게 없고, 그동안 나왔던 걸 비율을 보면 약 1에 나옵니다. 아셨죠? 40문제니까 16문제와 24문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 이론이라는 것은 요 이론 부분은 우리가 순수한 회계상 이론이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순수한 이론입니다. 그 외의 이론은 뭐냐? 이 계산을 하기 위한 이론이죠. 이걸 알아야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 그죠? 우리가 공식을 알아야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동안 해왔잖아, 그죠? 그걸 이론을 알아 이걸 알 수가 있고, 계산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다시 재정립해왔고, 해왔던 거고, 이제 순수한 요 부분에 이제 이론이 요런 건데, 이거는 시험에는 보통 이제, 경우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만, 한 보통 작게 나오도 2문제는 나오고, 2문제에서 한 5문제까지, 많이 나올 때는 5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2문제에서 한 5문제 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아시고,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 2페이지만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고, 그 아래 보면은 회계정보 이용자 보이죠? 예,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쭉 이제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 오른쪽 한번 볼까요? 2번 보면은 재무보호와 재무제표 나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 기본 재무제표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추석, 아셨죠? 뭐 재무회계가 관리는 다 알고 있고, 그 4쪽에 보시면은 그동안 우리 해왔던 게 뭐죠? 재무회계입니다. 그죠? 이제 관리하면 이제 원가 관리회계. 예, 이제 다음 자 보면 이제 요게 이론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원가 관리회계 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분필지우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분필지우개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이 원가를 소비자가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원가는 절대 비밀입니다. 그죠? 누구를 알아야 되죠? 사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영자. 그렇게 이 원가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렇죠? 경영자한테 보고하죠. 왜? 경영자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가 절감을 해야 되겠죠. 예, 원가 절감에 대한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서 또 그래 하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 회계는 항상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경영자는 바로 내부입니다. 그죠?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다. 아시겠죠? 예. 그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무회계라는 거는 정보의 방향이 뭐죠? 과거 지향적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오늘 이날이잖아. 그죠? 과거에 여기 거래, 1년 동안 있어 왔던 거래의 결과치를 가지고 여기 작성한 이 재무제표잖아요. 재무회계. 이걸 가지고 앞으로, 그죠? 우리가 이 만약에 경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생산 라인을 축소할 건지, 생산 라인을 또 확충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죠? 관리 측면에서. 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정보는 화폐적 정보 숫자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관리에게는 사장한테 보고할 때는 말로 사기도 하겠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예, 아래 보면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나와 있죠. 그 1번과 2번이 나옵니다. 그죠? 1번, 2번부터 6번 나와 있죠. 그 1번, 2번은 이 사람입니다. 제정자. 3번 작성자. 4번은 감사인. 5번과 6번은 이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예, 이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다. 그죠? 기초가 되는 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 5쪽에 개념 체계의 위상이 나와죠. 위상이 이 말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 말, 요거. 예. 그러니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이 KIFR에서 우리 국제의 기준을 우선하지 못한다. 이게 항상 우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위상이라 합니다. 아셨죠? 예, 개념 체계는, 우리 이런 개념 체계는 시대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되겠죠. 변화가 됩니다. 변화하다면 개정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불변의 원칙이 아닙니다. 항상 개정될 수 있다. 가변성이 있다. 회계는 불변성하고 틀립니다. 항상 가변성이 있다.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개념체계 아래 그 문제를 보면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이래 나왔습니다. 답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5번. 개념 체계는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나 특정 국제의 기준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틀린다. 그죠? 이렇게 답이 틀린 답입니다. 네, 뒤로 넘겨볼까요?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입니다. 일반 목적이 있으면은 특수 목적이 있겠죠, 그죠? 특수 목적 하는 게 이제 뭐 원가 계산이다, 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원가 계산한 거는 이제 특수 목적이죠, 그죠? 일반 재무 회계는 모두 일반 목적이다. 일반 목적의 재무, 이런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뭐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그죠?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하고 나서 아래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우리는 딱 하나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그 안에 내용들 우리가 이제 큰 그 타이틀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국제 기준에 대한 이런 이야기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가 이제 회계학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회계학이 아니고 회계학 안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 전체에 나와 있는데, 이까지 다 깊이 들어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것도 벅찬데. 그죠? 예. 우리는 이 부분을 하고 조금 추가할 게 있으면 이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 제공이다. 알고, 시간이 있고, 좀 더 보실 분들은 그 6페이지 밑에 안에 내용들이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페이지.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 우리 이런 재무보고를 하는 한계가 있다. 그죠? 1번 한번 보세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도 없다. 그죠? 예.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슨 정보죠? 그렇죠. 회계상 정보지. 기업의 회계와 관련된 정보, 장부, 수익과 비용, 재무 상태, 자산 부채적 여기에 대한 정보지. 그 기업의 어떤 뭐 신용도가 어떤지, 그죠? 뭐 이런 노하우가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거 이 회계상의 정보다. 그죠? 두 번째, 일반 보고서는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하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약간의 우리가 말하면 이 제표를 작성함으로써 그 기업의 가치 정도는 측정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죠. 만약에 어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100원짜리입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면 한 100원짜리인데 이 기업이 지금 주식이 만약에 80원에 거래된답니다. 그럼 이 주식은 앞으로 가치가 100원이라면 앞으로 올라가리라 예상이 되죠. 그죠? 그런데 기업의 가치는 100원인데 이 회사 주식이 지금 15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거는 조금 말하면 거품이잖아. 그죠?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이걸 알고 이걸 안다면 이거는 이제 그 시세가 나오니까 이걸 안다면은 주식 투자에 조금 그죠?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가치에 대한 거는 별도 또 책이 있습니다.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래 회계상에서 우리가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다음 3번.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한 추정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뭐였죠? 내용 연수라든가, 그죠? 또 잔존 가치라든가, 대손율이라든가, 또 만약에 AS 비용이라든가, 등등 이런 자산의 진부화라든가 이런 추정치가 많이 개입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좀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고 지리토성을 칠판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죠? 예, 뒤로 가봅시다. 8쪽에 이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설명들. 근본적 특성이 뭐냐?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그 목적 적합성 안에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5가지를 요약하면은 3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거. 그게 뭐였죠? 그렇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그걸 이렇게 5가지 나눠놓은 겁니다. 아시죠? 예, 또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아래 내려갑니다. 그 충실한 표현하고 우리 3가지였잖아. 그죠? 완전성, 또 뭐 있었죠? 중립성, 무오류. 그런데 그거 보면 또 5개 나와 있죠. 그죠? 그 5가지를 요게 3가지로 조약하면 됩니다. 보강적 특성이 나옵니다. 그죠? 비교,
가능성에 5개도 나와 있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회계원리 시험에서는 보통 비교 가능성, 이렇게 큰 것만 보통 냅니다. 보관적 특성이 아닌 것 찾아보세요. 이런 거고. 그럼 이제 회계학 시험에서는 다음 중 비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들어가서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회계학 시험, 중급 회계 쪽이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교 가능성에 대한 말이 쭉 나오죠. 그죠? 아, 이런 거구나. 나중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에 가서 얘가 다시 또 시간 허락하면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검증 가능성에 대한 게 또 2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적시성. 또 이해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죠? 아래 내려갑니다. 유용한 정보에 대한 원가. 자, 이런 정보. 자, 이거 보세요. 우리 기본 과정은 계속 기업입니다. 그죠?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 자, 이런 정보는, 그죠? 포괄적 요인이라 이랍니다. 이런 정보는 결국은 뭐,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남아야 되죠. 이익이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 그죠? 아무리 좋은 정보를 하더라도 내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90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손해보면 아무 투자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목적 적합하다, 충실한 표현이다, 비교 가능성이 있다, 중립성 뭐 있어야 돼. 아무리 이런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남아야 되지. 뭐. 한마디로.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효익이 커야 된다. 뭐보다? 비용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말을 이걸 강조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포괄적 요인이라 하면은 요걸 표현해서 요 비용이나 원가는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딱 원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요게 원가다 포괄적 요인이 뭐냐? 원가다. 포괄적 요인이 뭐냐? 원가다. 그 뜻이 내포하는 뜻은 뭐다? 이익이 있어야 된다. 효익이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 요걸 경제성이라 하잖아. 그죠? 경제성. 여기 커야 된다.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게 바로 아래 나와 있는 3번.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제약 요인이라 하는 것은 바로 1번.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요인이다.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약 요인 하는 것은 원가다. 아시면 됩니다. 예. 다음 거 10페이지 보세요. 기본 과정이 나왔죠. 기본 과정 방금 뭐라 했습니까? 요거 하나. 기본 과정 뭐죠? 계속기업입니다. 계속기업이 기본 과정이다. 그죠? 계속기업. 아셨죠? 여기 계속기업이 기본 과정이 됩니다. 예. 이상 요래해서 기본 과정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산의 특징, 요 특징 부분은 예, 잠깐,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어도록 하겠습니다.